박정우 씨 우리한테 뭐 숨기는 거 있죠? 애들 다 죽어. 영화 파묘를 풍수사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영화 리뷰는 스포주의 차원에서 각설하고 풍수와 연관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영화 파묘에 대한 몰입감을 불어넣는 최고의 대사로 꼽힙니다. 풍수적으로도 묘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영화에서 언급한 묘바람이 뭘까요?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첫 번째로 우선 매년마다 좌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새로 묘를 써야 하거나 파묘를 해서 이장을 할 때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원래는 사병오정미좌, 그러니까 남쪽에 있거나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산소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풍수지리적으로 파묘한 후에 원래의 비석은 파묘한 그 자리에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영화 파묘에서 풍수사 최민식이 묘자리에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파묘한 후에 자리를 정리하고 나서 몇 자리 값으로 나무를 심거나 동전을 던지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때 동재질로 만든 엽전동전이나 10원짜리 동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동재질이 음양오행상 토의 성질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토의 기운은 만물을 중화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묘는 고인을 모셨던 무덤을 없애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는데요. 제대로 알아보고 하지 않을 경우에 동티가 나거나 묘바람이 일어난다고 하죠. 따라서 이장을 고려하는 후손들은 상덕과 같은 풍수사 등 전문가와 업체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이장해야 합니다. 영화 파묘는 기이한 병이 대물림되는 장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왜 하필 장손에게만 대물림되는 설정을 했을까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 역시 풍수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용맥, 즉 묘소로 뻗어내리는 산줄기는 자손과 직결되는데요. 대부분의 자손이 묘소 바로 뒤쪽 산줄기, 그러니까 현무봉에서 내려오는 용맥의 성상에 따라 기운을 받는 자손이 달라집니다. 이 같은 원리로 음양오행상 들어오는 용이 음과 양이 어긋날 경우에 장손에게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묘로 들어오는 음양이 어긋날 경우에 대를 잇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중종의 왕릉을 파묘하여 천장한 후에 직계자손의 대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종의 첫째 아들 인종은 보위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 조선의 최단명 임금으로 기록됐지만 그때는 중종릉을 천장하기 전이니까 논외로 치고 인종 뒤를 이은 다른 아들 명종은 결국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태조부터 내려오던 조선 왕실의 적자 혈통은 명종대에서 끝나고 후궁의 손자인 선조가 왕위를 잇게 되니까 조선의 첫 반개 혈통 임금이었습니다. 영화 파묘에서처럼 정신질환이 걸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묘지가 성수오행으로 목에 해당하는 자리에 놓여 있고 인근에 험악한 산봉우리나 뾰족하게 생긴 바위가 성수오행상 금에 해당하는 방위에 놓여 있을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화 파묘에서는 묘 안에 험한 것, 그러니까 다이묘에 정령이 들어있다는 설정으로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다음으로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스포일러일 수도 있습니다만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악지에 자신을 묻었다고 아들을 죽이고 손자도 죽이고 증손자도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애지중지하던 자신의 혈육을 못 죽여서 난리일까요? 풍수학적으로 산소에 조상을 묻으면 땅의 기운은 동기가능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땅속 생기 위에 자리 잡고 살아가면서 그 기운을 얻는데요. 반면에 시신은 땅속에서 직접 생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확실한 생기를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얻는 생기는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를 동기가능 또는 친자가능이라고 합니다. 유골이 받은 음기는 후손들과 기의 파장에 의해 전달되는데 반드시 유전적으로 일치하는 자손에게 전달되니까 직계 후손에게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기는 후손을 좋게 하고 나쁜 기는 후손을 나쁘게 하는 겁니다. 동기가능의 범위는 4대조까지라는 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흉기가능이 되는 경우에 조상은 직계 후손의 꿈에 나타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물에 젖은 모습을 하고 나타나면 시신에 물이 들어있고 초췌한 몰골로 춥다고 할 경우엔 냉기와 음기가 가득한 냉동고에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영화 파묘에서는 관 위에 관이 하나 더 있는 겹장과 또 관이 뒤집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겹장은 명당에 욕심을 내서 남의 명당, 즉 남의 묘 위에 몰래 암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조선시대에 횡행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손은 일부 발복하겠지만 영가와 후손의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광중 안에서 두 홀령이 매일 다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다음은 판타지 성격을 띠고 있는 파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영화 파묘는 묘 속에서 다이묘의 정령이라는 험한 것이 나왔고 그것을 물리치는데 음양오행의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정령이 갑옷을 입고 있는 금기운이니까 상극의 원리를 이용해서 목극금으로 물리쳤다는 얘기인데요.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나무로 도끼를 깨부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말도 안 된다고 하실 텐데요. 그 과정에서 보면 말피를 정령에게 부어버립니다. 이 말피는 말오자의 뜻을 담아서 강력한 화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말피를 뿌렸으니까 화극금으로 금의 기운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나무는 말피로 인해 수생목해서 목기운이 더 강해졌고 약화된 금기운의 정령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영화 파묘가 풍수적 관점에서는 느닷없이 삼천포로 빠져 그냥 판타지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풍수에서는 묘를 둘러싼 주변의 봉우리와 물줄기, 도로 개설로 인한 산줄기의 절단, 그리고 험한 바위들이 묘를 중심으로 상생, 상극방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방위에 해당하는 산줄기가 잘릴 경우에 후손들이 뼈와 관련된 상해를 입거나 또 관절 질환을 앓게 됩니다. 또한 특정 방위에 임금님 옥새와 같은 도장 모습의 돌이나 낮은 봉우리가 있으면 살면서 문서를 쥘 일이 많아지고 또 임금이 쓰는 모자, 즉 익성관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거나 하면 제왕지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선영에 가면 주변 산봉우리에 익성관이 있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파묘를 했을 때 시신의 상태는 어때야 할까요? 그걸 논하기 전에 사람들이 파묘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기가 팍팍해서 조상님 돌볼 겨를이 없고 방치하자니 죄 짓는 것 같으니까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조상님이 자꾸 꿈에 나타나서 악몽을 꾸게 되고 또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묘바람이 났다고 보고 이장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상님 묘를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은 또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성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조상은 분명히 명당에 모셔져 있기 때문에 자손들이 발복을 받아서 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자 정성껏 관리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파묘를 하는 경우에는 관을 열어보면 그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에 물이 차서 물에 둥둥 떠 있는 시신, 또 불에 탄 것처럼 새카맣게 그을린 시신, 미이라처럼 생전 모습 그대로 얼어있는 시신, 또 나무 뿌리가 휘감고 있는 시신, 또 구렁이를 비롯해서 온갖 벌레가 득실되는 시신 등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진짜 명당에 모셔져 있는 경우라면 누런 황골이 나옵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육신은 탈골되고 유골은 황색을 띠고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골이 산화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명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영험한 기운이 시신을 잘 감싸고 있는데 산화될 이유가 없겠죠. 아무튼 관에서는 잘 보존된 유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에 대해서 풍수사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